다들 이런 적 한 번쯤 있었을 거예요. 헬스장에서 무작정 막 뛰고 벤치프레스, 랩풀다운 같은 고강도 운동을 하면 체력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도 바프 한번 찍어보겠다고 일주일 내내 헬스장에서 빡세게 운동했는데 극심한 피로가 생겨 다음 주부터 운동하러 못 갔던 경험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번에 확실히 배워가세요.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무조건 힘들게 운동해야 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우기 위해서는 고강도와 저강도 중에서 저강도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아니,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젖산입니다. 우리 몸은 운동 강도에 따라 주 에너지원을 다르게 사용하죠. 이제는 상식처럼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고강도 운동은 탄수화물을 주 원료로 사용을 하고 저강도 운동은 지방을 주 원료로 사용하죠. 그래서 운동의 목적에 따라 운동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데 바프나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할 거라면 지방을 빼야겠죠. 지방을 원료로 사용하는 게 바로 저강도 운동인 거예요. 그럼 젖산이 왜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젖산은 운동을 하다 보면 산소가 부족해서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게 젖산입니다. 젖산이 쌓이면 근육이 무거워지고 운동을 지속하기 힘들어져요. 이게 고강도 운동에서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고강도로 운동을 하게 되면 젖산이 빨리 쌓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젖산이 생기는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젖산은 우리 몸에 다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쌓아두는 거예요. 지방도 나중에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 쌓아두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지방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잘못 활용하면 비만이 되는 것처럼 젖산도 잘 활용하면 좋지만 잘못 활용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복이 빠른 사람이 아니라면 저강도 운동을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저강도 운동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안정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장시간 운동을 하더라도 젖산이 거의 쌓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지방을 충분히 태워 다이어트 효과를 아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젖산은 운동 강도가 높아져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쌓이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젖산이 눈에 띄게 쌓이기 시작하는 지점이 있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유산소성 역치라고 해요. 다른 말로 LT1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유산소성 역치에 도달하면 젖산이 눈에 띄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 지점에서 장시간 운동을 유지한다면 젖산이 쌓이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이 유산소성 역치, 그 근처에서 운동하라 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럼 유산소성 역치, 그 근처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최대 산소 소모량의 55에서 70% 강도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최대 산소 소모량을 쉽게 말하자면 심폐지구력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정확히는 다른 말입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심폐지구력이란 단어로 기억하셔도 크게 무방하십니다. 그럼 최대 산소 소모량 55에서 70%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느꼈을 때 숨은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유지해주면서 젖산도 쌓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지방을 충분히 태워서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기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운동이 시간 대비 효과가 더 좋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운동이 같은 시간 대비 효과적으로 칼로리를 폭발적으로 소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유산소성 역치를 넘어가게 되면 탄수화물을 더 많이 사용하고 젖산이 쌓이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될 가능성이 높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분들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운동을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분들은 특히 직장인 분들은 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목적이라면
저강도 운동을 해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강도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빨리 걷기, 수영, 슬로우 러닝, 자전거 타기 등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자전거 타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실내 자전거 타기입니다. 왜냐하면 걷기 운동이나 러닝 자전거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하는 운동이다 보니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공원이나 자전거 도로 등이 주변에 없다고 하면 자주 하기가 힘들겠죠. 또한 가장 큰 변수는 날씨입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매일매일 지속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실내 자전거 운동은 이런 제약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공원이나 자전거 도로에 나갈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 집 거실에서 타시면 됩니다. 또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더라도 운동을 못할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365일 24시간 언제든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순간에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사실 다이어트는 꾸준히 운동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제약이 있다면 그만큼 효과가 떨어지니 이런 부분에서 실내 자전거만한 운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강도 운동의 종류부터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렸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심박수에 관한 내용인데요. 유명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필 마페톤 박사의 심박수 연구에 대한 내용이고요. 180에 내 나이를 빼는 조건에 맞는 심박수를 초과하지 않고 운동하는 것이 부상을 줄이고 기초지구력과 지방연소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위 공식에 180에서 내 나이를 빼요. 그리고 그 나온 값에 가감을 해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180에 내 나이를 빼고 거기에 10을 더 빼는 심박수가 나오는 수준. 수술이나 질병이 있어 회복 중이라면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똑같이 180의 나이를 빼고 마이너스 5를 더하는 심박수가 나오는 거는 몸에 약간 부상이 있거나 컨디션이 저조한 상황이라면 추천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180에 똑같이 나이를 빼고 아무것도 빼지 않는 거예요. 그 숫자의 심박수는 최근 한 2년간 꾸준히 건강상 문제가 없이 운동을 해왔다면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번째로 180의 나이를 빼고 플러스 5를 더하는 거예요. 이거는 최근 2년간 건강상 문제도 없으며 기록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면 추천드리는 심박수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나이가 65세 이상이라면 더 낮은 심박수로 선택을 하시고, 16세 이하라면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165로 활용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5가지의 경우수로 나눠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심박수는 상한선이에요. 이 숫자보다 낮은 강도로 진행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초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 나이가 35살에 최근 2년간 건강상 문제가 없었을 경우 180에 35를 빼고 마이너스 0을 하겠죠. 그러면 총 145의 BPM이 나오고 그걸 상한으로 둡니다. 이렇게 하면 헉헉대지도 않고 여러분의 몸에 있는 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우는데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다이어트를 할 때 무조건 힘들게 운동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자. 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우는 방법은 고강도 운동이 아니라 저강도 운동이다. 기억나시죠? 자, 두 번째, 유산소성 역치 근처에서 운동을 하자. 최대 산소 소모량의 55에서 70% 정도로 운동을 하고 그 수준은 숨은 차지만 대화가 가능한 정도다. 이것도 기억나시죠? 세 번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고강도 운동을 해도 된다. 다만 젖산의 분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저강도 운동을 지속하는 게 좋다. 네 번째, 저강도 운동 중에서 추천하는 것은 실내 자전거 운동이다. 다이어트는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없는 실내 자전거를 활용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 5번째, 필 마페톤 박사의 심박수 연구 결과에 맞춰 강도를 정하자. 180에 내 나이를 빼고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나 5 정도 수준을 정해 운동을 하고 그걸 상한으로 정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강도와 저강도 운동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알아봤습니다. 이제 무조건 빡세게 운동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하는 다이어트 말고 과학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스마트한 다이어트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실내 자전거를 다양하게 타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 코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으면서 남녀노소, 연령 불문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저에겐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공간 차지를 많이 하지 않으면서 인테리어도 해치지 않는 수준의 제품이 저한테는 딱 좋았어요. 이런 부분들을 저도 고려해서 한 개의 제품을 구매해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 필요한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에 도움되었습니다 라는 내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